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 독재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은 지금 이재명 정치가 범죄 독재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된 여당에서는 윤심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고려 불상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1심과 달라진 2심 결과,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자금 송금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2% 오르면서 석 달 만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갔지만 금리 인상 폭은 줄었습니다. 이 증시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액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을 공개하는 안심 전세 앱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2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포근한 날씨가 물러가고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입추린 모레까지 이어지다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부터 온화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차기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3월 8일인데요. 자, 국민의힘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당권자들이 후보로 등록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은 잇따라 오늘 오전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등록 이후 경쟁주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을 자신의 선거에 끌어들여 악용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을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이런 가운데 당내 친윤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며 사무총장설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섰고, 역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스스로 가짜 윤심 팔이를 하는 모습이 볼성사납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공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윤심은 없다고 했다며 윤심팔이가 아닌 대통령의 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 윤 대통령과 자신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함께 시작했었던 그 정권 교체, 그 완성이 바로 내년에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과 안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내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유리하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총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막 연판장 돌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과연 정치입니까? 이번 후보 등록으로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주자들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컷오프는 당대표 4명, 최고위원은 8명 초과 등 후보자 수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와 농성 등으로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는데 강경파 모임인 철험의 소속 인사 20여 명은 국회에서 밤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늘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세에 나선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보고 의혹 등에 대해 소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아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북 사업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선 지난 정권도 기소를 못했던 사건이라며 강경파가 무리한 주장을 할수록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디든지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망칩니다. 민주당이 연속해서 선거에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장외투쟁 등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는 민주당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와 가상 양자 대결 등에서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63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안철수 의원이 34%, 김기현 의원이 2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로 각각 집계됐는데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의 격차는 14%포인트로 플러스 마이너스 5.14%포인트인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 의원이 50%, 김 의원 32% 지지도를 기록해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전체 지지층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철수 의원 25%, 김기현 의원 8%, 황교안 전 대표 2% 등으로 안 의원 지지도가 오차 범위를 넘어 김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기도 남북 경제협력 비용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울분을 토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난 뒤에 이 대표가 대선에서 졌고 방북도 못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울분을 토했다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망감을 드러내자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앞에서 이 대표와 통화를 했고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명목과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명목이라 주장한 500만 달러를 보낸 뒤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을 만났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음 달 3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국면에서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과 자식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재판부가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왔던 미국이 확실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반색하는 분위기인데요.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내림세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먼저 우리 금융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3% 넘게 오른 2,48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한때 상승분을 반납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다시 오르면서 2,4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크게 오르며 장을 시작했고 현재 1%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11.3원 내린 1,22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전 한때 1,21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1,218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서 고강도 인상에서 벗어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높이면서 시장이 반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 달에 있잖아요. 그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 달 23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높이면서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커질수록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고 경기 침체 속도도 빨라진 만큼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1년 전보다 5.2%나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해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상태여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는 충분히 남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5% 이상의 고물가 행진이 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이 28% 이상 급등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 불확실성이 클 걸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후폭풍이 1월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1월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인상된 전기요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1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9.5%가 뛰었습니다.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도 34%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0.12%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폭의 거의 대부분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업 제품은 6% 올랐는데 경유와 등유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는 내렸습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빵과 스낵과자, 커피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한파의 영향으로 1.1% 올랐는데 오유와 파, 닭고기 등은 오름폭이 컸지만 쌀과 딸기는 내렸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되며 9개월째 5% 이상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등으로 기준금리를 지난달 3.5%로 인상한 한국은행은 2월 물가 상승률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외 경기 흐름과 물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진단한 겁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달 받게 될 전기요금 청구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0원 정도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기요금이 지난해 세 차례와 올해 1월 합쳐서 1kW당 32.4원 인상된 데 따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한 달 전기를 304kW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료는 45,000원에서 56,000원으로 26%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연탄 등 각종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난방비 대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지원액이 늘어나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원모 씨는 하루 한 번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난방을 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 요금인 1,100원만 나왔습니다. 가스 사용은 샤워할 때라든가 뭐 설거지하고 그럴 때만 잠깐 써야 되는 거고. 현재 실내 온도는 9도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아 바닥을 만져보면 냉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1년에 15만 원 남짓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서도 한겨울에 마음 편히 난방을 떼지 못하는 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가운데 딱 한 가지 품목만 바우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셋 중에 전기요금을 내는데 바우처를 쓰기로 해서 난방요금은 지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자제품이 아무래도 현대생활에는 더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니까 전기를 하게 되면 가스가 바우처가 안 돼요. 기록적인 한파에 에너지값 폭등까지 겹치자 정부는 이번 겨울 에너지 바우처 액수를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차감할 품목을 지금처럼 중복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아둔 만큼 바우처 금액을 올린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품목만으로는 전체 지급액을 채우기 어려운데 잔액은 다른 데 쓸 수도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에서 바우처를 나눠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많이 쓸 때는 월별로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철 한 4개월 따지더라도 기껏 써봤자 6만 원이면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가 민간 사업자들과 연계돼 프로그램상 데이터를 통합하기 까다로워 중복 할인을 막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물 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직접 입금받는 경우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요금 차감 방식도 올해 안으로 중복 할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늘 새벽 0.25%포인트 인상했죠.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포인트만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원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주문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파월 장관도 일단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 바람대로 0.25선에서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베이비 스텝이 사실 오랜만인데요. 벌써 한 8번째인데 4번이 자이언트였고 예. 2번이 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네요. 작년 3월이 처음 올릴 때 0.25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0.25를 내렸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이 그래서 앞으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 상단이 4.75잖아요.
지금 4.75인데 그러면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지금 저 파월 장관 워딩을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일단 한 번은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예. 나머지 한 번 더 올릴 건가, 그러니까 5.25가 되겠죠. 두 번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물가 상승률이 저번 달에 6.5% 나와서 둔화했던 조짐을 보였잖아요. 예. 그거 이제 추이를 이제 보고서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지금 두 번, 세 번이라고 확정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확정적인데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보겠다. 그 시장이 데이터라는 게 안정되면 안 물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데이터라는 게 물가를 말씀하시는 네, 물가지수 중에 특히 ECI를 많이 보잖아요. 고용부담 물가지수 보는데 우리가 그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서비스 그쪽 부분인데 그게 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 비중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안 가라앉았잖아요. 미국 고용이. 예. 지표는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아직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런 워딩들을 던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장기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작년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올해 지금 시장 예측하고 좀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면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미국의 그 경제 위기가 한 11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7번 정도가 장기 금리하고 단기 국고채 금리들이 역전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7번 다 100% 그 뒤에 일정 기간 뒤에 이제 경제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감안한 시장에서의 어떤 신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장기 금리보다는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 금리 내리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 뒤에 있는 이 변화도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한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FOMC 열릴 때마다 시장이 파월의 입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발언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데이터를 자꾸 여러 번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가 신호는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신호가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될 때만 어떤 뭐 연준의 뭐 피벗을 갈 텐데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 서는 파월 자기가 되고 싶지 않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휘둘려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가겠다라고 그 부분은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나 파월이나 다 같이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네, 그 초기에 명확하게 접어들었다. 표현했죠. 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물가 상승이 아시겠지만 그 폴 보커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전에가 아서번즈 저 연준 의장이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신호가 왔으니 그러면 금리를 낮추자라는 시장의 압력을 못 견뎌가지고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다시 물가가 튀었거든요. 네. 그걸 한 두세 번 번복하다 결국은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 다른 분도 그런 또 실수를 범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폴 보커가 나와서 강력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함부로 움직이진 않겠다. 시장 데이터에 따라 가겠다.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인가요? 네. 그러면 1.25%포인트 차가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조금 더 올려야 될까요? 좀 부담됩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경제 상태가 좋다라면 그 같이 따라가서 갭을 줄이는 게 좀 정상적인데 네.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한눈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네.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환율이 국채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환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1,400원에서 지금 1,200원대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경제학자들이 본 기존 수치가 한 1,150원에서 200원이면 안정적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근접을 했으니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만 받쳐준다라면 좀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일단 물가 안정이 또 기본이다 보니까 0.25 정도는 한 번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건 이제 한눈의 선택인데
뭐 시장 입장에서는 안 올리면 더 좋겠죠. 네. 뭐 소비자들이나.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를 좀 보면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급반등했죠. 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기다렸던 시나리오도 됐으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이제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이 정확하게 움직인 것 같고 한국은 오늘 주식시장을 보니까 좀 그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뭐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말씀 주신 이제 무역 적자나 경제 이런 여러 상황들이 시장에 이제 녹아들지 못한 그 부분이 이제 상반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조금 힘을 덜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하늘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추세나 어떤 그 발언들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따라갈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벌이라고 그러죠. 그 예전에 이 상황을 맞췄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베스트 네. 투자회사 그분이 네. 지금 미국 공포지수가 이렇게 주식시장은 살아나지만 공포지수는 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상존하고 있는 거죠. 경제 침체에 대한 폭에 대한 그렇군요. 확신이 없고 예. 분명히 신호는 좋은데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음 달 3월 또 FOMC 때 분위기를 좀 보면은 그때 좀 시장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같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보다는 지금 교수님께서 경기 침체 네, 우려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미국도 이미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 침체 우려를 높게 보고 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 오면 전 세계 경기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우리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죠. 반도체 지금 적자가 좀 심하고 벌써 한 달인데 100억 불을 넘어섰으니까 적자가 우리 뭐 IMF 때 지원받은 게 100억 불인데 네. 물론 그때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추세를 본다라면 1년 따지면 1,000억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외환보유가 지금 4,000억에서 단기 외채 40% 빼면 한 2,000억밖에 없는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대비책을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신 건 시장에서 무슨 주식시장의 호재를 받아지지만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물론 대중국에서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시장을 열다 보니까 예. 조금 상반되는 효과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이 늘 수도 있는.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 한 해는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네. 좀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네.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더 상황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IMF 총재가 얼마 전에 그 방한했을 때 수석 예. 총재가 방한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예. 수출 의존도가 좀 많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분명히 경제 침체가 미국에서 떨어지면 아, 그렇구나. 당연히 우리도 좀 예.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예전에 뭐 이코노미스트에도 지적했다시피 일본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지금 걱정된다라는 우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그 부분도 두 번째로 짚고 마지막으로 이 영향들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감소할 거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경제 순환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그 어떤 경제 성장률을 좀 보수적으로 좀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비하라는 얘기도 또 경고도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좀 잘 미리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해 말에는 워낙 그 환율도 크게 그렇죠. 올랐고 예, 예, 해서 맞습니다. 물가 잡기가 어려웠잖아요. 많이 어려웠죠. 예.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 지금 대한민국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나 단기금리 역전 그런 현상하고 대한민국도 사실 얼마 전에 장단기금리가 역전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동산 부채가 많다 보니까 가게들이 소비가 저번 달부터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역으로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이제 물가 상방 압력이 좀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같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환율도 조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에서 잘만 컨트롤을 한다라면 충분히 물가를 지금보다 더 높지 않게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네. 중장기적으로 한 올해 정도만 잘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라면 예. 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가스비하고 난방비 이런 예. 부분들이 가게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럴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네. 좀 가난해도 가게가 조금 건강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소비도 네. 살아날 수 있고. 그렇군요. 정부의 예. 좀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주식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주셨고 있습니다. 네. 물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소비도 또 줄고 있고. 예, 하니까, 정부가 노력을 하면 노력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기울여야겠죠. 예. 예, 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 한해는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추세가 다행히 정부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규제 대책을 잘 던졌잖아요. 네. 던진 것이 일단 효과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제 반등한다 이런 생각은 좀 지우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올 한해는 연착륙 패턴으로 좀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강남하고 서울 일대는 좀 하락폭이 좀 조정이 뭐 서울 경기도 일대하고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 일대 중에 특히 강남은 올 한 해는 좀 조정폭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 강남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예년에 한 2~3배 이상 되니까 지금도 역전세인데 물량이 더 나오면 또 하방압력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일대 인근 지역들은 그리고 인천 또 적경한 지역들이요. 인천하고 인천 적경한 뭐 강서구, 양천구 이런 지역들은 좀 하방압력이 강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이라든지 좀 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올 한해는 좀 더 조정폭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많이 풀리고 예.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네. 거래 자체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금 살아났는데 제가 대한민국 소득분포를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현재 주택 가격이요. 이 유효수요,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 예. 투자자들 말고 그분들이 접근하기 여전히 비쌉니다. 예. 갭이 네.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제가 볼 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더 조정이 일어나면 정부 대책과 이제 같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좀 거래량도 살아나고 약간 횡보할 수 있는, 보합할 수 있는 시장이 하반기쯤은 도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를 주목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전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린 사실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넉 달 넘게 징계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금고 측은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최근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화물차 대출 조작 실태. 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취재 당시 확인된 미상환 대출 규모만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해당 금고를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넉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검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직원 징계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금고 이사회는 화물차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안건을 검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인사 규정을 보면 금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제한 채택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 직원이 특별 승진 대상입니다. 대출 서류 조작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을 오히려 공로자로 치켜세운 셈입니다. 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 승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규정상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직원의 경우 승진 권한이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있고 아직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이라 이사회에서 승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금고 측은 슬그머니 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원 특별 승진 안건을 제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저출생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논의되는 정책이 바로 N분 N승 정책입니다. 지난달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간사장이 이 제도를 획기적인 세제라고 소개하면서 도입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분 N승 방식은 소득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을 산출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 엔인 4인 가족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소득세를 150만 원 정도 냈다면 N분 N승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90만 엔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시다 내각은 N분 N승 제도가 맞벌이 가정보다는 홀벌이 가정에 유리하고 또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이고요. 주택 지원과 아동 수당 같은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부가 함께 양육하고 맞벌이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는데요.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강제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습니다. 또 독일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는데요. 자녀가 출생 후에 25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또 자녀가 많아질수록 수당도 늘게 했습니다. 또 엄마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여성이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는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해법, 또 우리에게 맞는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단에 의해서 다시 밀반입된 불상, 이 불상을 두고서 지금 10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상 얘기입니다. 네, 1심에서 우리 측 소유권이 인정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재판이었는데 앞서 저희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그런 판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히 민사 재판은요. 원고가 무언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거를 이행 청구해소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부석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불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상의 소유자가 나이니 나에게 이 불상을 인도하라는 인도 그렇군요. 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그 인도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기각을 한 거고요. 네. 기각을 한 사유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상
이게 이 불상이 어떤 건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 1300년 전에 서주 부석사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지금 거라고 할 화면에 수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높이 50cm, 무게 38.6kg이나 됩니다. 그래서 서주 부석사의 봉안을 위해서 제작됐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자료상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서주 부석사에서 만든 이 불상이 왜 도대체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결국 예. 이제 고려시대 서주에는 굉장히 많은 외구의 침입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고려를 침범한 외구에 의해 가지고 일본으로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마도 관음사에 계속 있다가 2012년에 한국인으로 구성된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다시 훔쳐가지고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절도단이 검거가 됐고요. 검거가 되면은 해당되는 물건은 정부가 압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 부석사 유명하죠. 네. 서산 부석사증에서 이거는 원래 우리 부석사가 1300년 전에 만들었고 소유하다가 외구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니까 이거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를 했던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부석사에서 만든 거는 맞잖아요. 네.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건가요? 네,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 여부에 핵심이 되는 걸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건 사실에서는 결국 원고가 소유권이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원고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네. 이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과 결론을 다르게 했는데요. 예. 1심 판결에서는 이 지금 서산 부석사가 해당되는 불상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불법적으로 약탈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실은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뭐 1300년이든 500년이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소유권자인 서산 부석사한테 돌려줘야 한다 판결을 선고했다면은 네. 이제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즉 서주 부석사 기록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단과 종파 그리고 인적 구성 그리고 규약 그 재산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일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13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변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주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1차로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주체들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랑 정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관음사가 아니라 왜 우리 정부와 부석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이 소송의 명칭에서 그 해답이 있는데요. 인도 청구해소입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그것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인도 청구해소고요. 예. 이거는 이 해당되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지금 점유자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점유하고 있는 불상을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일본 관련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와 관련돼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말고 보조 참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소송의 결과와 내용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보조 참가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 관음사가 이 소송의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서 그랬군요. 이제 재판에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참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피고 아.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를 했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이 서산 부석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불상을 서산 부석사에 줬다면 아예 소송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봤을 때는 서산 부석사는 그 옛날 서주 부석사와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일단 거절을 하는 상태였고 반대로 또 그와 별개로 일본 관음사에서는 이거는 지금 서산 부석사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또 이 재판에 참가해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요. 자, 앞으로는 일본 관음사 측이 이거 우리 거다 돌려주라 이렇게 소송하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일단은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청구의 주체는 서산 부석사이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랑 동일성이 없다. 그리고 설령 동일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불상은 지금 관음사, 일본 관음사가 소위 말하는 시효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관음사의 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내용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은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일본 관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불상을
판단을 인도해달라는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군요. 네, 2심 재판부는 그러면 소유권은 일본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불상이 일본으로 흘러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로 1심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주목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불상을 옮기는 것 관련된 기록들이 원래는 남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또 일부 불에 탄 흔적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약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1심 판단이었고요. 네. 2심도 사실 그런 판단은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약탈의 주체가 일본의 관음사라면은 당연히 이제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되는데요. 네. 이제 일본의 관음사가 이것을 취득한 게 한 1950년 경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약탈 행위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민법에 따라 가지고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민법과 일본 민법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효 취득 제도는 한국 법에 따라더라도 기준선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일단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 관음사 측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더 다른 판결들이나 관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예, 말해서 지금 일단 법원에서 그래서 별도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 사건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에 대한 기각 판단을 위해서 내려졌을 뿐이지 네. 구체적으로 이런 약탈 문화재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특정 민간인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것이 있으려면 별도의 또 소송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약탈된 문화재와 관련돼서 국가 간의 거래 혹은 국가 간의 반환 혹은 환수에 관해서는 국제 협약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요,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안 된 새로운 쟁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어떤 쟁점이요? 바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반환의 의무에 관한 국제 협약, 그리고 국제적 권고, 국제적인 국제법적 기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서산 부석사와 대한민국 정부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안 됐다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약탈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약탈 당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재들은 보통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인도가 되고 결정이 됩니까? 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 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데요. 한일 협상이라고 하죠. 한일 협정 과정에서 약탈 문화재 수천 점에 대해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나 이런 내용들을 서로 논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그 약탈되는 문화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이행되지는 못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개별적인 부분들이 환수 노력들만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국제적인 규범들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많이 제약이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국제적인 관례는 어떻게 됩니까? 제국 시대 때 워낙 많은 미국도 그랬고 뭐 영국, 프랑스 다 식민지 국가에서 많은 문화재를 탈취해 갔잖아요. 그렇다 어떻게 국제적으로 관례가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인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를 우리 유네스코라고 하죠. 네. 유네스코의 권고안과 그리고 1995년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해서 보자면은 일단은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지금 금지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문화재에 대해서 일단 유네스코 권고안은 원래 그 곳에서 그러니까 점령 혹은 식민 지배 혹은 여러 가지 폭력적으로 강제로 탈취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고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권고안을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범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당연한 이유가 사실 국제 규범이라는 거는 여러 나라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약탈당한 나라보다는 약탈한 나라들이 여전히 굉장히 또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규범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구속력 있는 규범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그렇게 약탈을 당했다가 이제 상당히 성장해가지고 나름 의미 있는 지위의 나라가 된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규범들을 조금 더 주도해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석사에서는 즉각 상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 가서 결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상황을 해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서주 부석사와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서산의 부석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일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금 시효 취득에 대해서 피고 보조 참가인이 주장해서 그것이 인정이 됐는데 혹시라도 이 점유의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 약탈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알았다는 사정들이 있는지의 부분들도 또 다툼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듣습니다. 반짝 추위의 기세가 강해졌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3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이렇게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또 다가오는 휴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달집 태우기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예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토요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휴일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달맞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지채 발견된 3살 여아 친어머니인 성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깼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됐고 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에 3월쯤에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지난 2021년 2월에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네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